영화 빅쇼트는 머니볼, 블라인드 사이드 등의 작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루이스의 논픽션 빅숏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했습니다. 앵커맨 시리즈 등을 감독한 애덤 맥케이 감독의 작품으로 2015년 개봉했습니다. 타 영화에선 단독 주연급으로 나올 배우들이 여기선 주조연으로 4명이나 나옵니다. 이들이 맡은 배역은 대부분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중 이름과 몇몇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영화의 주역이랄 수 있는 4명의 천재. 그들의 직업은 펀드 매니저 혹은 채권 트레이더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굴려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불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물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 손해는 투자자들이 떠안습니다. 채권 트레이더는 채권을 사고 파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많은 경제 용어가 등장하여 초반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적절한 나레이션과 재밌는 비유, 배우들의 연기, 자극적인 시선 구성으로 쉽게 설명해줍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직전 미국 사회와 금융시장 책임자들을 고발하는 성격의 영화이기에 극중 내내 복잡한 경제 용어와 파생 상품 거래가 나옵니다. 하지만 영화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잘 해주어 금융을 다룬 영화치고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MBS, CDO, 합성 CDO, CDS, 네이키드 CDS, 공매도, 롱모어 숏이라는 단어들을 미리 알고서 보면 더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실존 인물은 미국의 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시장 분석으로 주목을 받아 사이언 캐피탈 헤지펀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의사로 근무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증권사에 스카웃되어 펀드 매니저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수익률도 좋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초에 미리 미국 주택시장의 문제점에 주목하여 곧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의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를 진행합니다. 다만 주택시장의 모기지 채권 상품에는 보험이나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베어스턴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의 차자가 없는 상품까지 신용부도 스와프로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펀드의 자금을 너무 많이 끌어모은 나머지 크나큰 내외부의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버틴 끝에 보란듯이 그의 예상이 적중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며 자신이 주택시장에 공매도한 스와프의 가치가 폭등하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선견지명의 정석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화 빅쇼트에서 냉소적인 펀드 매니저 마크 바움은 아내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전쟁터야. 당신은 몰라. 온갖 사람들이 대놓고 사기를 치는데 다들 너무 태평하다고. 전부 사기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 머릿속엔 야구 생각뿐이야. 이 사기를 영화적 과장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직전에 월가의 많은 투자은행이 고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와 경제활동의 극심한 정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모로 지난 반세기 동안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이야기는 그보다 몇 년 앞서 발생한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택시장의 호황은 부분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2001년 경기 침체 직후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죠. 저금리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비용을 하락시켜 주택가격 상승에도 기여했습니다. 저금리에 더하여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다양한 여건 변화로 인해 비우량 차입자들, 즉 소득과 과거 신용 이력에 비추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차입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쉬워졌습니다. 이들 여건 변화 중에 하나는 증권화입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 채권들을 다시 모아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는데 이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증권에 내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 가구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고위험 주택대출을 장려했죠. 이러한 일련의 여건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은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실물 경제에 바탕이 없는 높은 주택 가격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 평균 주택 가격은 30%가량 하락했죠. 사실 시장 경제에서 이런 가격 변동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두 가지 파급 효과를 통해 총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첫 번째 파급 효과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압류주택수의 대폭적인 상승입니다. 주택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최소한의 돈만 내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했죠.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자 이들은 깡통주택을 소유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규모의 대출금 상환 중단 사태로 이어졌죠.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주택주당증권을 보유하고 있던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들 금융기관이 자금을 차입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사들인다는 의미는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데 돈을 건 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들은 대출할 자금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원을 최선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금융 시스템의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죠. 심지어 신용이 높은 고객들조차도 투자지출 재원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 미국 경제의 총수요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가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 금리를 2007년에 5.25%에서 2008년 12월에는 거의 0%까지 인하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에서 주택저당 증권과 다른 민간 부채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구입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이 보다 대출을 원활히 공급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둘째, 2008년 10월에는 이보다 더욱 이례적인 조치로 의회가 재무부에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는 데 투입할 7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역시 월가의 금융위기를 막고 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정책은 2009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첫 번째로 발의한 주요 법안인데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증액이었습니다. 오바마 신임 대통령은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공식적으로 2009년 6월로 기록되었지만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이 경기 회복은 미미한 것이었죠. 소개한 세 가지 정책 중 어느 것이 효과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거시경제사학자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다루어야 할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